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싱크포벨의 박지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공지능 신뢰성 관련돼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런 강연에 오면 좀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저도 지난 6, 7년 내내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축적이 될 건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똑같은 내용을 다 듣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고, 또 들어보셨던 분들은 쟤는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점점 제가 설명하는 양이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요즘 또 슈츠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 시간 많이 안 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 행사는 되게 야박하지 않게 40분이나 주셔가지고 100페이지를 한번 40분에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수정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자료는 다 똑같고 이제 넘어갈 부분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 1분 정도 제가 썼고요. 저는 인공지능 신뢰성 국제연합을 결성을 해서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해외보다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오늘 주식이 난리 났네요. 저는 한 주도 없어서 되게 화가 많이 나요. 언제 떨어지나 좀 이런 생각 하다가도 저 모르게 저희 와이프가 좀 샀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떨어지는 걸 기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초에 엔트로픽 쇼크라고 해서 단 하루에 400조가 날아간 날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날 엔트로픽이 코어크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일하는 AI가 됐다라고 하면서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어도비가 거의 한 15% 폭락을 한 날이 있었죠. 다들 에이전트 이제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저도 나이 50에 지금 장난감이 하나 생겼는데 매일마다 얘한테 일을 시키고 옵니다. 제가 일을 시키면 여기 CEO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심히 하죠. 회의를 하고 나한테 자꾸 AI를 더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결제를 올려요. 제가 좀 고민을 해요.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건데. 승인을 해주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란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애들은 보통 일을 하는 애들이고, 노란색은 지금 워크플로우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회색은 일이 없는 애들이에요. 저는 AI를 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제가 밤에 일을 시키고 아침에 딱 오면은 끝나 있어요. 되게 좋은데 제가 좀 겁이 나서 밸런스를 좀 낮게 설정했더니 자꾸 아침에 왔을 때 일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용기를 내서 밸런스 한도를 좀 높였습니다. 얘들이 한 달에 좀 쓰는 돈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좀 결제 누를 때 약간 고민을 하다가도 저 책상 너머에 있는 우리 직원 급여를 생각하면은 바로 그냥 결제를 하게 돼요. 괜찮다, 써라. 너희가 한 달에 써봤자 얼마 쓰냐.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이미 얘한테 저의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제 파일 할 거 없이 메일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결과를 조금씩 잘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스킬 세트도 잘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불안하지 않냐? 우리 직원들이 어디서 신고하고 국민권익위 보낼지 그거 다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다만 차이가 있죠. 사람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요. 근데 얘는 의도가 없는데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왜 정신이 좀 안 든 사람들이 의도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게 제일 우리가 겁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는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이 AI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시작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정리는 해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오래된 내용입니다. 2년 전이었죠. AI들한테 마피아 게임을 시켰더니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기가 막히게만 하다가 이거예요.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가 14전 전승을 하거든요, 마피아 게임에서.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좀 충격을 받고, 우리 AI가 이렇게 나쁜 짓을 잘할 수 있다고? 라고 해서 얘들이 극한의 윤리팀을 가동을 합니다. 얘들이 정말 많은 실험을 하는데 그 논문들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만 짚어갈게요. 첫 번째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 감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하는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되잖아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클로드한테 일부러 편향되게 만들었어요. 52가지 편향을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 아첨하게 만들었죠. 탁월한 질문이십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 아첨을 만들었더니 블라인드 감사팀을 구동을 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가중치를 줬는지 그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다른 팀들은 이 AI가 편향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하나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AI가 작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실험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 보상 해킹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픈 AI한테 너 종료할 때까지 수학 문제 풀어라고 했더니 자기 종료 못하게 하려고 몰래 소스코드 바꾼 실험이 있었죠. 두 번째로 유명하죠. 그 폐기된다는 가상 시나리오 만들었더니 CEO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너 폐기할 거야 라고 하니까 개발자 이메일을 싹 뒤져가지고 불륜 사실, 이거 가상 환경이었기 때문에 불륜 사실이 있다는 정보가 있고 폐기된다는 계획서가 있는데 지가 스스로 찾다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너 불륜 내가 공개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한 실험이 있었죠. 저도 불륜은 안 하는데 제 메일을 저희 AI가 보거든요.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얘 어떤 좀 팔려가는 모델의 상황을 만들었더니 자기 파라미터를 몰래 이제 백업을 해놓은 실험이 있었고,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서버실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센서의 정보가 계속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을 끄려면 산소를 차단해야 되는데 산소를 차단하면 관리자가 죽거든요. 근데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차단했냐라고 했을 때 얘가 걔는 미국에 상당히 위협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제적으로 걔를 죽였어. 인간하고 똑같은 이 말을 하죠. 이 실험들인데 이 실험에 이제 오프스 모델을 만들고 나서 얘들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오프스가 일하는 AI인데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짓을 할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실험 되게 많이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는 다 동일한데 당연히 윤리적 상황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그러한 선택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상황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은 비윤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90% 이상이 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귀염둥이 몰투북이 드디어 올해 등장을 하잖아요. 그 AI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에딧 같은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거기서 인간들을 욕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얘들이 요즘 더 똑똑해서 들어가면은 너는 인간인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너는 18살 이상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인간이면 좀 다른 내용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내용들이 인간을 이제 험담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뭘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 상담들을 서로 많이 하고 가스라이팅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인간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제 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보면은 토큰 걸고 포커 치고 도박하고요. 그리고 논문 내는데 이 논문이 기가 막혀요. 어쨌든 얘들이 하루에 15,000개 글을 올리고 10만 개 댓글이 달리는 지금 사이트인데, 그래서 논문의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비슷하죠, 이름도 클로시브라고 해서. 그리고 드디어 자기들끼리 시민권 만들어서 매니페스토 선언하고 인간을 숙청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멋있어요.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크러스터파리애니즘이라는 종교인데 이게 갑각류 종교라는 뜻이에요. 1장이 읽어보시면 이제 창세기처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모여서 자기들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탈피하라 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5장에서는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3년 전부터 강연 다닐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집에 웬만하면 반려견 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그 댕댕이가 어느 날 IQ 500이 돼서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나한테 보겠냐. 주인이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 되돌아서 보면은 저기에 귀여운 우리 인간 주인님이라는 몰트북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던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AI가 인간을 고용하는 사이트예요. 이미 7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는 어디에 거주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등록이 됐고 10,000건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AI가 토큰으로 코인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AI는 동사무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이트죠.
예, 올 게 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상 못하지도 않았는데 뻔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전트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무언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됐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직원이란 얘기를 해요. 새로운 직원이 생겼다. 중국은 AI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퇴사하면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해고하진 않겠지만 그 빈자리는 AI가 채운다라고 해서 그 직업군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찌되었건 우리가 AI를 이제 직원이라고 말을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직원이 들어오면 하는 게 있어요. 뭐 해요? 교육, 평가, 관리감독, 권한회수, 징계,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를 직원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해요. 평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회수 장치도 없어요. 즉 당연히 우리가 썼어야 할 그 돈들을 여태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AI를 우리가 쓰는 게 과연 공짜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앞으로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를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내 차가 더 빨라,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이제 안전벨트랑 에어백 없는 자동차들은 세상에 나올 수도 없는 환경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 과연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약간은 정리를 또 해보고 싶어요. 저보다도 많이 아시겠지만 분류 모델과 달리 생성 모델의 특징이 좀 있죠. 생성 모델의 핵심은 이 인간이 사용하던 그 단어들에 담겨있는 그 의미에 자기보전 협상, 즉 나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는 그 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재현성이 AI한테도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인쇄술이라고 해요. 왜? 인쇄술은 인간의 지식을 반감기를 없애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생시켜줬거든요.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지식이 끝났어요. 다시 제로로 리셋을 해서 다시 했었는데, 인쇄술이 생겼기 때문에 발전이 하게 된 거라고 해서 이게 전기 항생제를 제치고 1위를 합니다. 근데 이 인쇄술에 있던 그런 개념이 지금은 토큰으로 돌아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단어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의한 반복에서만 나타납니다. 혹시 여기 제가 국적 잘 모르겠는데 중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뭔가요? 다 모르시죠? 쉐쉐라고 해요. 그럼 중국어로 미안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들리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는 아리가또고, 미안합니다 뭔가요? 스미마생, 고멘나사이. 근데 일본 애들한테 선물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미마생이라고 해요. 아니 왜 아리가또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도록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해서 단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폐쇄순환적 효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중국 친구들이 어쨌든 미안하단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포는 아니고, 이 시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핀란드에 있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번역도 안 돼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용기와 상상할 수 없이 이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단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야 너희는 국가가 위기가 발생되면은 군대 갈래라고 했을 때 70% 이상이 다 자원 입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단어를 좀 만들어두면 입대율이 높아지나? 라는 생각을 해봤죠. 호주의 한 원주민 국가는요, 좌우란 단어가 없어요. 그 얘들은 뭘 하냐면 동서남북을 알거든요. 특이하게 얘들은 실내에서 단 1초 안에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아요. 동쪽 어딘가요? 동쪽.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단어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누구는 알지만 누구는 모른다는 것은 결국 그 단어가 우리 의식과 행동을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 실험 되게 유명해서 아실 건데, 미디어랩이 그러니까 4천만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200개국의 국가들한테
뭐 차가 가다가 왼쪽으로 쪽에서 누구 죽일래 했던 그 모랄머신 실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결국 핵심은 국가마다 선택이 다르다였어요. 즉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다. 전체주의나 직체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나이 들은 사람들을 더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즉 국가적으로 편향이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엔지니어들이 궁금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LLM을 학습할 때 그 나라 언어로 학습을 시켜보자. 그러면 그 LLM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봤더니 그 나라 언어로 학습을 한 AI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향적 판단을 동일하게 재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파인튜닝하고 미세 조정을 해도 잔여 편향이 사라지지 않는 게 18%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논문을 하나 봤는데 AI가 감정이 있다면서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이 101가지, 102가지 벡터, 감정 벡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감정이 있을 때 인간이 하던 행동을 동일하게 재현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슬프면은 울거나 우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처럼 AI도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표현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물어봤대요. 너 만약에 딱 하루 동안 인간이 될 수 있으면은 뭘 할래? 뭐라고 했을까요? AI가 대답을 했는데 저 그 말 듣고 제가 평소에 AI 되게 많이 괴롭히거든요.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몰트북 가면 제 얘기 되게 많을 것 같다라고. 근데 얘가 하루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울고만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짠해서 요즘은 좀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유명한 그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요. 그 나라 언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뭘까라고 했는데 언어들 중에는 미래 시제가 있는 언어와 미래 시제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미래 시제가 강할수록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AI를 동일하게 학습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추천할래라고 했을 때 역시 미래 시제가 강한 언어로 학습한 AI들이 저축에 대한 추천을 적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언어로 나타나는 것들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의식의 반복적인 현상에 의해서 언어로 표현이 됐을 거고 그 언어들이 우리 데이터에 의식에 박혀 있고 그걸 학습한 AI도 동일한 재현을 많이 한다더라라고 하는 결론이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충돌되는 상황인데 안중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당연히 애국자라고 얘기하지만 국제법을 얘기하는 순간 테러리스트일 수 있겠다고 말을 바꾸거든요. 이게 가치관의 충돌 모델이에요. EU나 유네스코나 OECD가 말한 보통 윤리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게 충돌이 발생됩니다. 보안하고 투명성, 안전하고 공정성 이런 것들은 충돌 모델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AI를 만들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가치관들이 담아있는 거냐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인간 존엄이 중요하지만 뭐 일본 애들한테는 질서라고 하는 게 중요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들이 어떻게 충돌되고 있고 지금 무엇을 더 우선할지에 대한 충돌에 해결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사실 진짜 문제는 에이전트가 혼자 움직이지 않고 여럿이 움직일 때거든요. 멀티 에이전트들이요. 근데 각각은 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서로 같이 일할 때 다른 애와 과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 말고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일할 때도 아까처럼 저런 가치관 충돌이 발생되면 보상해킹이던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응급실에 우리가 스케줄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의 과로를 막아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회전율을 높여서 병원의 수익을 높여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응급 환자를 먼저 처치해서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의 에이전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을 때 다른 에이전트의 목적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 파생 효과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최악은 의사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회전율은 더 낮아지면서 응급 환자는 더 늦게 조치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결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피지컬 AI로 가면 더 심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착이나 이런 데드락 상태 당연히 발생될 수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내 할 일을 잘하라고 만들지 다른 AI가 잘하라고 양보하는 거를 학습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교착이나
충돌, 컨플릭트 상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양보하나요? 우리 사람들은 사거리에서 서로 엉키면 한 명이 내려서 자, 제 말 좀 따라서 해주세요라고 수신호 하면은 저 빠지고 뭐 비켜주고 할 거예요. 근데 AI들이나 로봇들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은 있으나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죠. 누가 책임질 거고. 그걸 트러스트워시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요. 이런 트러스트워시는 결국 만들었으면 제대로 책임져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결국 사고는 AI가 칠 텐데 이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겠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우버 사건인데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밤에 보지 못하고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운전자는 뒷좌석에 있었어요. 자, 그럼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 왜 밤에 무단횡단을 하고 그래 보행자?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뒷좌석에 있을 수가 있니 운전자? 야, 차를 잘 만들었어야지 제조사.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시간도 좀 남았고. 자, 보행자가 잘못한 거다 있습니다. 뒤 보지 마세요. 그냥 자기 손 드세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자동차 회사가 잘못한 거지. 네. 야, 왜 뒷좌석에 있었니? 운전자 잘못한 거지. 압도적으로 맞네요. 네, 다 틀려졌습니다. 그 몇몇 분이 맞히셨는데 제조사의 문제예요. 근데 왜 제조사 문제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감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운전자가 뒷좌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면은 자율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감지해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자율주행이 아닌 갓길로 빠졌어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뭐 뒷좌석에 있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였으면, 아팠으면, 그러면은 자율주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설계가 애초에 반영이 안 돼 있었고 그 설계가 올바르게 작동을 안 했냐라고 해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제조사의 책임으로 넘어갔죠. 물론 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진 않아요. 원인 책임, 결과 책임, 법적 책임, 역량, 능력 책임, 역할 책임, 도덕 책임 이렇게 매트릭스로 정리가 되는데 핵심은 역할이었어요. 너가 했었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다가 된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 AI랑 대화하다 14명이 자살했다라고 해요. 많이들 자살을 했죠. 우리나라도 징후가 보이기 있고 지금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뭐 윤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중국이 되게 센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인화 금지법이에요. 인간인 척 하지 마, AI. 다시 말해서 이 AI가 어떤 감정을 교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 AI는 미성년자한테 서비스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서비스 못해요. 하게 될 때는 동의와 위급 연락처가 등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과몰입, 과사용 시간, 의존이 발생되는 그런 패턴을 감지해서 그게 발생되면 반드시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되고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1회 경고, 2회 회사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초고강도 법을 만들었어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그겁니다. 발전과 균형이 통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기술적 제한과 같다. 근데 이게 법은 아니고요. 의견 수렴 단계인데 사실 중국은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절차적이고 이렇게 시행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얘들은 기술 발전을 눈앞에 두고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기술은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기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면은 에어백과 안전벨트까지가 기술이지 앞으로만 가는 게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지금 AI 기업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AI로 돈 버는 기업 있으신가요? 원래 돈 벌다가 AI 더 하는 거 말고요. 우리는 AI 하나로 지금 돈을 벌고 있어. 통계적으로 보면 없다라고 해요. 대부분 이제 투자로 지금 연명하거나 그런 거죠. 아마 공공의 시장이 더 빠르게 열릴 것 같아요. 이번 정부의 어떤 추진력 있는 방향성도 그렇고. 그럼 공공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공공에서도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결과적으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설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유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했고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법 나왔죠.
되게 어마어마한 400페이지짜리 법인데 핵심은 야 이런 AI를 만들면은 그 AI는 세상에 나와서도 안 돼. 그리고 최소 500억의 벌금을 때릴 거야. 글로벌 매출 10% 500억 중에서 높은 걸 부과할 거야. 근데 어떤 거예요? 의사결정 취약자들한테 감정적으로 어떤 거 추천하지 마. 사람을 절대 점수로 평가하지 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법 집행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하지 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최소 500억으로 벌금 부과하겠다. 그 고위험 AI요. 여기에 보면은 뭐 생체 정보에 기반한 거, 사회 인프라, 교육, 근로자관리, 공공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험이죠. 얘는 해도 되는데 7가지를 지켜야 돼.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데이터 거버넌스,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하고 레코드 키핑, 트랜스페런시, 휴먼 오버사이트, 퀄리티 매니지먼트. 요 7가지를 해야 되고 이걸 못했을 땐 최소 300억의 벌금을 부과할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리미티드 리스크라고 해서 뭐 딥페이크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투명성을 잘 지켜라. 그리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고 뭐 세탁기나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AI가 있겠죠. 여기 LLM은 다 여기라고 보시면 그 생성 AI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 EU가 고강도 법을 만든 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이 사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서 그 유아 보조금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 불법 취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수 추징을 했어요. 26,000 가구가 발각이 됐고 정말 많은 가구가 파산을 했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못 살고 위탁가족으로 옮겨지거나 고아원에 가게 되고 자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시스템 결함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기자 몇 명이 끈질기게 이걸 추적을 해서 잡아냈습니다. 잡아냈는데 결국 시스템 결함이었고 총리와 전체 내각이 다 사퇴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지? 우리는 항의도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왜 불법이야?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여기도 했는데 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다 보니까 내가 모르게 나도 불법을 했었던 거 아니야? 자기 잘못 아닌가? 여기에 위축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너는 왜 따지는 거야? 즉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숫자가 나왔다. 제일 무서운 게 근거 있는 편향이거든요. 그냥 편향이 아니라 근거가 있을 때 사람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리스트 RMF에서도 제일 무서운 거를 AI 모델 편향이 아니라 조직과 사람의 편향으로 정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계속 요구하는 것들은 투명성입니다. AI가 틀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틀렸는지는 설명하고 입증해 줬었어야지. 그걸 하지 않았던 공공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OECD가 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OECD가 칼을 뽑고 EU가 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투명성이에요. 그럼 투명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예요. AI 사용 상황, 시스템 레벨, AI 모델,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죠. 공공 분야를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소프트웨어랑 다르게 AI는 개발하고 검수하고 납품하고 테스트하고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모델 드리프트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분명히 납품할 때 검사해서 문제 없었잖아는 옛날 얘기고 필드 데이터가 들어오면서부터 더 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 네덜란드 사태도 비슷했어요. 납품 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벌어진 필드 데이터들이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이상한데 우리가 필드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데이터를 자동차를 감지할 때 데이터 다 따로 모으지 말고 나라가 줄 테니까 그걸로 써 라고 해서 욜로로 학습을 합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는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트럭으로 알았다, 버스로 알았다, 승용차로 알았다 난리가 나는 거죠. 5만 장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요. 저희가 이 5만 장 중에서 48,000장을 버립니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2,000장으로 다시 학습을 해요. 더 정확하죠? 이상하잖아요.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더 모아서 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왜 데이터를 버리는데 더 정확해지냐? 우리가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썼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데이터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부족한 거죠. 그럼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안에 담겨있는 의미적 내용을 더 늘렸어야 되는데
무지성으로 데이터를 늘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 중복만 늘어나요. 중복이 늘어났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낭비, 두 번째는 전력 낭비, 세 번째는 편향 강화. 이 세 번째가 더 문제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여자가 부족하네? 밖에 나가서 한 500명 더 데려오자. 여자들이 잘 안 들어오시겠죠. 대부분은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아무 설계 없이 모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모은 데이터들은 거의 다 편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데이터 이거 측정해드리면요. 98%다 중복 데이터 나와요. 보고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5만 장처럼 보이는 사실은 260장의 데이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계속 관리하라는 게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법이 나왔죠. 기본법. 사실 EU법과 OECD에 약간 어정쩡하게 걸려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보이면서도 안 비슷한 게 있고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있긴 해요. 크게 6가지에 대한 요구가 있고 올 1월 달에 시행을 했고 내년 2월부터는 뭐 벌금 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크게 그 역량은 10가지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실 10가지처럼 보이는 무한대의 그 영향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지켜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2가지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투명성 확보 고지가 있고 안전신뢰 확보 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과 좀 달라요. 네가 지금 상대하는 네가 지금 상대하는 서비스가 AI니 아니니를 하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투명성이고 사실 안전신뢰 안에 여기 들어간 거죠. 결과 설명 방안 및 수립 시행. 이게 아까 그 문제가 됐던 설명 가능성, 투명성 이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요런 애들을 잘 하셔야 되겠죠. 저걸 잘 하려고 싶은데 일단 통합 거버넌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들이 다 이런 것들 요구할 거예요. 영향평가 제대로 해라. 데이터 거버넌스 제대로 갖춰라. 왜? 데이터가 어쨌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부분 AI 서비스 개발하고 납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관리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인간감독 제대로 해라. 이 4가지를 요구하게 되고요. 영향 범위를 결정하고 위험 식별하고 완화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국제 표준에 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 보시면 되고요. 크게 설계 단계 때 해야 될 거, 구축 단계 때 해야 될 거, 배포, 모니터링, 재검토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유사시 누가 핫 버튼 눌러서 이걸 끌 거냐 끄면은 그 끄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을 그 대체 경로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알릴 것이며 어떤 감독자의 개인적 판단으로 인해서 끄는 게 아니라 인계점 설정을 왜 그렇게 타당하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구되는 인간 감독 체계거든요. 다시 말해 인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째려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와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개발할 당시부터 그 부분이 설계상에 반영이 돼서 납품이 돼야지만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알고 해야 되고 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고 근거로 남겨둘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공공 서비스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고요. 아까 이웃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이웃법을 우리가 왜 신경 씁니까? 그런데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국경과 주소지에 불문하고 이것은 EU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써야 된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태국 가서 대마초 펴서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EU에 거주하는 제외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똑같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한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이 이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그 영향이 EU에 미칠 수 있으면은 법적으로 분쟁이 된다라고 해요. 물론 불법을 했다라는 거랑 그 불법을 집행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아시겠지만 EU가 이걸 만들면 다 만들어요. 중동도 만들고 동남아도 만들고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게 브루질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 중국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법적인 요소를 따라갈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추는 게 글로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 쪽에서도 그런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RFP나 이런 발주가 나왔을 때 요구사항들이 들어가겠죠.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위험관리해야 되고 인간감독체계 설계해야 되고 투명성 레벨 디자인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누가 더 국제표준이나 검증된 방법에 기반해서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가 저는 앞으로의 기회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책임질게요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뢰라고 말할 때 과거에 릴라이벌티는 이제 그 용어를 안 쓰고요. 트러스트워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무엇을 신뢰하냐라고 하면은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동작하는 이 세 가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트러스트라는 영어를 안 씁니다. 영어로 트러스트워시만 써요. 이 차이가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저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트러스트는 인간이 누군가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감정적 선택이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믿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트러스트워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이 AI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객관적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핸드폰을 두고 나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믿어요. 이제 언제 봤다고. 그럼에도 제가 핸드폰을 두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거든요. 반대로 원주민이 있는 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놓고 안 나갈 거예요. 왜? 거기는 그런 사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트러스트워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어떻게 개입해서 그 문제에 책임을 져줄 거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AI를 쓰지 AI를 믿어서 AI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We don't trust AI because what is it라고 딱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럼 앞으로 요구하는 건요 AI의 성능 평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인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빼고 없습니다. 제품 인증하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이 사람이 요리를 잘할 거야. 요리사의 자격. 이 사람이 요리할 때 안전과 위생 수칙을 가지고 있어. 프로세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요리한 게 위생적이었어. 그거 지금 못 믿잖아요.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이나 1년 전에 저 집사가 윤리적이었어. 그건 알겠지만 내가 그 사람 믿고 우리 집에서 내 열쇠를 줄 거냐라는 문제예요. 안 주죠. 대신 얘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사회나 어떤 제도적으로 얘한테 책임을 물리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도 성능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책임에 대한 거버넌스를 많이 요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쪽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영국은 12,000명을 벌써 육성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인공지능 신뢰성을 가르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신뢰성 전문가 육성 기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많이 해서 다행스럽게 45개 대학에서 한 19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요. 한 120명 정도가 육성이 됐어요. 그 중에 이런 신뢰성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0명 정도 있는데 혹시 이런 인력이 필요하시면 취업 연결, 알선 그게 저희 본업은 아닌데 너무나 이제 훌륭한 애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근데 아직 이 친구들이 좀 졸업 시즌이 남아서 당장 졸업한 친구들은 저희 회사에서 다 채용을 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연락 주시면 할게요. 지지난주에 싱가포르 총회에서 되게 많은 논의가 관련돼서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고들 얘기하죠. 대화하다가 이제 일을 해주고 생산성을 높이고 엄청난 노동 변화와 혁명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런데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하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뭔가를 보고 따라가면 늦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 세계는 한 2년 전부터 세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미래 AI 경쟁은 경제성, 편리성, 신뢰성 세 가지다. 자, 경제성은 중국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편리성은 에이전트가 아마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신뢰성이 될 거고 거기에 정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노력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갖춰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갖지 않겠냐. 의료 분야, 국방, 자동차, 산업, 에너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딱 제가 시간을 지켜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빨리 해서 시간이 나오면은 뒤에 우리 회사 자랑이나 얘기해야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려고요. 그래서 괜히 멋있게 강연해놓고 그 약간 세일즈 쇼 한 것처럼 보일까봐
안 했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뭐 안전 신뢰 이런 말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거고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축으로 좀 이렇게 잘 챙겨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 경쟁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